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실용 글쓰기 관련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용 글쓰기는 다양한 시험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산점과 관련된 경찰청, 경찰직 공무원 시험이 있고요. 또는 각 공사, 은행, 그리고 기업,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의 이 가산점 등과 관련된 국어시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실용 글쓰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더욱더 각광받고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 시험들 중에서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국어 인증시험, 흔히 일명 토클이라고 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준비했고 또 강의했고 또 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의하려는 실용 글쓰기 강의는요. 단순한 국어의 실력뿐만 아니라 서술형, 이 주관식 문제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원고지의 작성을 해야 되는 등 마지막 문제, 이게 2교시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800자에서 한 850자 정도까지 가능한 원고지에 써야 하는 아주 높은 배점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부터 서술형까지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실용 글쓰기는 국어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소홀하기 쉬운 영역들도 존재하죠. 특히 최근에는 쓰기 교육들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대학으로 넘어갈 때 논술 시험들이 있습니다만 상위 한 30여 개 대학들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이제 학생들은 쓰기 교육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요. 객관식 시험에만 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직무 능력들,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것이 PPT를 비롯하여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쓰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깝게는 이 경찰직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산점 5점을 맞기 위해서 최대 5점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최소 2점 이상 4점 그리고 5점까지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각 시험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실용 글쓰기는 처음에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던 시험입니다. 그때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한 7,000명 정도 응시했다고 하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이 실용 글쓰기에 대한 비중이 한 3배 이상, 즉 그러니까 응시자들이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2만 5천 명, 즉 그러니까 약 우리가 7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약 3만 명, 지난 응시자가 3만 1,000명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실용 글쓰기 시험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험 안내, 개요, 그리고 배점들, 그리고 고득점의 비법들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첫 번째 시험 개요입니다. 우선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의 목적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군요. 첫 번째는 전 국민의 직무 능력 향상과 두 번째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국어라는 것이 단순한 말로 하는 것, 어떤 맞춤법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죠. 사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정말 어떤 걸 시켰을 때, 상사가 시켰을 때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2위는 외국어 능력이라고 하고요. 1위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무엇을 시키면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뭐 해라 그랬는데 잘 정리도 못하고 근데 뭐라고 하셨죠? 뭐라는 거 또는 아까 그렇게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실질적으로 업무 향상 능력과 관련되고 또 그와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 실용 글쓰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나 응시 자격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토클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보셨다면 그것은 짧은 그리고 실제 수능보다는 뭐 조금 쉬울 수 있는
공무원 국어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정도의 난도인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실용 글쓰기 시험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일단 주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과 관련된 지문들 1000자 이상이 넘어가는 지문에 90분이라는 시간을 1교시, 2교시에 각각 90분은 180분 동안 치러지는 시험들이 주는 압박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일단 준비를 해 나가다 보면 가깝게 있구나. 이거 고득점 받기 쉽구나. 1급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870점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들도 가능해 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용기 내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직무 능력, 그리고 국어 사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라는 전체적인 시험 개요를 확인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직무 글쓰기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특히 문서 작성, 그런 쓰기 능력과 관련된 기한서, 품위서, 사내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또 사회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홍보, 광고문, 거래 계약서, 기술문 등과 관련된 조금 전문적인 말 그대로 실용 글쓰기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 과거 실사구시라고 이야기했던 실학파들의 이야기도 결국 실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책을 읽고 단순히 글을 쓰는 어떤 글쓰기 능력, 독후감, 장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쓸 수 있는, 그래서 업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도표, 자료, 그림, 이런 시사 등등이 활용되는 것이 이 실용 글쓰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급부터 흔히 정확하게는 이제 5단계로 나누게 되어서 2급과 준 2급, 3급과 준 3급으로 나누어서 실용 글쓰기와 관련된 등급을 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역시 1급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위 10%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이것은 실력적인 부분보다는 사실 뒤에서 꾸준히 강조하겠지만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70점을 받는 것은 상위 1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실용 글쓰기는 OMR과 그다음에 서술형과 관련된 답지, 그리고 원고지와 관련된 답지 등을 통해서 작성 제출해야 되는 시간의 압박감, 또 볼펜으로만 작성을 해야 되는 서술형 문제, 또 교정 기호들도 활용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히 시험 보러 갔다가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력과 전술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실력은 평소에 국어를 잘 했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뒤에 이어지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특히 기출 예상 문제들도 예전에 올려놓았던 홈페이지의 문제들이 다 삭제됐고요. 이제 최근에 2014년 이후에 최근에 새로 들어온 문제 유형이 딱 하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의 문제들을 놓고서 가장 현실화될 수 있는 기출 예상 문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객관식 50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 1교시에서도 5문항이, 그리고 2교시에서도 역시 5문항이 있기 때문에 단답형 문제부터 채워지는 문단형, 서술형, 조건 부가형, 자료 제시형 이런 문제들이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급을 목표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는 1급에서 2급, 또 준 2급까지 가더라도 이제 80점 단위로 점수는 내려가게 되는데요. 870점에서 790점 또는 710점, 그리고 640점, 630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550점까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맞춰도 준 3급이라고 하는데 그 절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특별히 자격이나 이런 제약은 없으니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실용 글쓰기와 관련된 시험 개요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 특징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시험 특징은 이렇게 국가공인으로 취득된 자격 시험이 되겠고요.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기반으로 마련하여서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창조적, 그리고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어떤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국어를 더 정확하게 구사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국어를 좀 소홀히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마치 제2외국어, 영어는 많이 하면 지적 수준이 높고 어려운 말을 쓰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국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말이니까 대충 사용하면 되겠지라는 것에 대해 항상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답을 찾는 전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알기
듣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교양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정답을 찾는다는 것은 속어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역시 우선순위 문제들, 즉 주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를 먼저 풀고 쉬운 문제, 점수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뒤쪽에 가서 시간이 정말 부족할 때는 찍는 한이 있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찍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순위의 문제풀이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의 특징과 관련된 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거하여서도 기재되는 자격 시험으로서 인정 학점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도 추가로 신설되었고요. 자, 다양한 채택 기관들을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경찰청부터 가산점 5점, 4점, 2점 등이 들어가는 시험 등이 또는 그 이외에 각각의 공사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자산관리공사, 지역난방공사 이런 공사들, 그 다음에 다양한 은행들에서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또는 각 기업체들, 현대라든지 또는 다양한 기업체들에서도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의 올레, KT 등도 있을 것이며 또 그 이외에도 역시 여러 지자체들, 그래서 제주도라든지 또는 그 이외 다양한 지자체들에서도 부산이라든지 이런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것. 앞으로도 이런 기관들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자격과 관련된 기준들을 보면 1급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상위 10%인데요. 항목을 나누어 놓았지만 결국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급을 우선 기준으로 본다면 글쓰기 의사소통의 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직무 상황에서도 직무 관련 글과 문서를 막힘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또는 글쓰기 일반 또는 실제 사고력,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정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1급 정도만 된다면 특히 이제 우리가 승진 시험들 또는 그래서 요즘에 논술들도 이 공무원 또는 그 이외의 다양한 기업체들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편인데요. 실용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을, 자격을 역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우수성, 또 그 이외에도 역시 가능성 등으로서 검정 기준이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가벼운 어떤 실무 쓰기들, 그리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등과 관련하여서 준 3급까지 5단계로 나누어서 자격을 부여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준 상급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최하 550점, 1000점에서 550점 이상은 받아야만 5단계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검정평가 영역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검정평가 영역들을 뒤에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독해와 글쓰기 영역이 있습니다. 독해와 글쓰기는 가장 수능 시험들 또는 공무원 시험에 근접한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비문학 지문을 주고 그 지문 속에서 일치 문제, 제목 문제, 주제 문제와 같은 주로 사실적 사고와 관련되고 그것에 이어지는 게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영역들이 존재하겠죠. 다만 이제 소재들이 보통 이제 수능 시험에서라면 인문, 사회, 과학, 예술, 기술, 언어 등의 비문학 제재들이 한 6가지 영역에서 출제된다고 하는데요. 이 실용 글쓰기는 대부분 직무 능력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좀 전문적인 내용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어떤 용어들 이런 것들이 활용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실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독해의 소재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역시 논리적 읽기, 비판적 사고, 창의적 읽기, 창의적 사고, 또 효과적 표현 읽기, 표현 능력, 그리고 역시 여러 가지 어떤 유형과 관련하여서 글쓰기 윤리와 관련된 표절 또는 인용 이런 것들 우리 논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독해와 글쓰기 검정 과목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화법과 글쓰기입니다. 역시 쓰기는 쓰기지만 말하기와 관련된 영역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절한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상사와의 대화법, 화법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와 관련된 부분들, 화법이 있습니다. 또 글쓰기와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쓰기. 그중에서는 최근 이 프레젠테이션, 흔히 PT라고 이야기하는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자료들 어떻게 정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며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능력이 이 직무
글쓰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 영역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문항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래는 한 30문항, 나머지 영역들이 앞에서도 한 12문항, 그리고 12문항 정도인데 비해서 여기에서는 거의 그 3배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직무 글쓰기. 가장 비중이 적은 게 어휘와 문장이지만 점수를 따기 쉬운 부분들, 그래서 한 6문항 정도는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0문항이라고 하는 전체의 어떤 그 문항수에 비춰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다. 객관식도 25문제, 주관식도 5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자, 비판적 직무 글쓰기, 기획, 제안, 보고, 홍보의 논리성 등등의 영역, 또 창의적 직무 글쓰기, 역시 창의적인 사고, 또 그다음에 역시 표현과 관련된 부분들, 아까 우리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직무 영역과 관련된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어쩌면 국어와 관련된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어휘와 문장 영역인데요. 점수를 따기 쉽고요. 역시 지금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가산점과 관련된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이제 공무원 국어 시험들을 통해서 그 기출 문제들, 그중에 어휘 영역, 예를 들어 한글 맞춤법 57항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별해야 할 단어들, 이런 어휘 영역들을 또는 어법 문제 등을 준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 강의 속에서 특강으로 한 번 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간단한 언어 규범과 문장, 어휘의 사용 등을 묻는 것, 이것이 4번째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5번째 출제 기준들을 각각 좀 세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중에 첫 번째 아까 강조했던 독해와 글쓰기 영역이 있었죠. 객관식 10문제, 주관식 2문제, 전체 12문항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각 영역별로 이제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제가 지금 쭉 보여드리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치 문제 또는 요약 문제, 주제 문제, 이렇게 원래는 가장 크게 3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제시문을 통한 어떤 역시 이해 문제 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주장과 논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주제의 다른 말들, 예를 들어 주제, 취지, 관점, 글쓴이의 의도, 강조, 논지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다 주제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주제에는 하나의 핵심 근거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주장에는 근거가 따른다. 그래서 주장의 근거가 있다는 것은 반론도 있을 것이고 반론의 근거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논거라는 용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논거, 근거, 왜냐하면 이유제시 이런 말로 제가 이제 반복할 건데요. 항상 주장을 했으면 왜냐하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면 왜냐하면 일벌백계주의니까요. 사형제도에 반대한다면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이니까요. 이런 핵심 근거들이 예를 들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장이 어떻게 이끌어져 나가는지 근거 찾는 것을 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문학 독해 실력을 향상하는 데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역시 핵심어들 간의 어떤 관계, 위계, 어떤 위상 등을 잘 파악하고 연결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이야기했지만 주장, 논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타당한지 적합한지 어떤 비판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첫 번째 비판적 사고가. 자, 두 번째 창의적 사고는 이제 직무 능력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제, 첫 번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추가적인 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추출해서 서술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깊이 있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서의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의적 사고 영역에서 묻고 있고요. 자, 또 세 번째, 표현 능력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 효과라는 말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그러한 표현 효과를 잘 살렸으며 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것을 묻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자, 네 번째, 아까 우리 표절이나 적절성과 관련된 윤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표들은 제가 다 읽지 않고요. 빠르게 넘어갈 것입니다. 자, 또한 이제 읽기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것, 또 글의 정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문이다와 논설문이다, 이것은 읽기의 방법이 다르겠죠. 설명문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 정보 전달, 전문가의 관점에서 쓰는 것이 설명문이죠. 하지만 논설문은 주장이 있는 거죠.
주관적이고요. 그렇다면 주장에 따른 근거도 타당하게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거라고 이야기하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곧 논설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읽기 전략들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영역 중에 이제 두 번째, 화법과 글쓰기 영역입니다.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총 12문항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주로 말하기, 화법은 말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와 관련된 여러 사고들을 검증하고 측정하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시 PPT에 대한 것들 또는 통계자료, 시각자료가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비판적인 사고와 자, 역시 창의적인 사고에서도 이제 그 다음 이야기라고 했죠.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인가.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그 이외에도 역시 어떤 구상, 변화, 다각적 이런 용어들이 이어지는 것이 두 번째 창의력 영역이 되었고요. 자, 세 번째 표현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표현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 표현 방식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반복되는 그런 영역이며 자, 네 번째 글쓰기 윤리와 관련된 부분, 다양한 기타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표들 자체가 굉장히 자세히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직무 글쓰기가 나왔죠. 총 30문항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전체 문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한 객관식 문제 기준으로 약 50문제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 거의 절반 정도가 직무 글쓰기가 되는 것이죠. 자, 주관식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체 10문항인데요. 10문항 중에 5문항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직무 글쓰기입니다. 조금 천천히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표현 동기에 충실한 글과 동기에 충실한 글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표현 동기와 전달 동기에 관한 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느냐. 대부분 이제 직무와 관련된 소재가, 그래서 기획서, 제안서, 보고서, 홍보문 등과 관련된 내용들, 그 상황들이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소재로 나온다라는 것 강조하고요. 자, 여전히 창의적 글쓰기입니다. 전체 내용들은 대체로 비슷해 보입니다만 이것이 소재의 차이에서 쓰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이야기들도 거의 흡사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 빠르게 제가 넘어갈게요. 자, 글쓰기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과 관련된 제조물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또 이를 반영하여 제품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지나치게 전문적이지 않아도 돼요. 저 회사 다닌 적 없는데요. 저 기획서 써본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의 원리들, 3대 원리들 이런 거 뒤에 문제 속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맞고 틀리는 것을 미리미리 예상하시면 실전에 투입됐을 때 바로 적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실용 글쓰기로 얻는 장점이죠. 어떤 점수를 따고 어떤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 보았는데 그때 문제 풀 때 공부할 때 했더니 확실히 직무 능력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러면 바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영역을 마무리했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어휘와 문장입니다. 객관식, 주관식 합쳐 6문항이 있는데요. 문항수는 적지만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또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객관식 기준으로도 50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50문항을 90분 안에 풀어야 되는 데다가 뒤에 주관식 5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받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1분 정도 안에 풀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1분에서 2분 사이라고 넉넉히 보더라도 문제의 상대성에 따라 바로 이 문제들은 정말 30초 안에 풀 수 있는 거죠. 맞는 거 틀리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고 체크하고 넘어가고 지우고 확인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선지 안에서 오지선다인 선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빨리 맞춰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문항수에 비해서 공부가 덜 된, 우리 국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 덜 된 분들은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준비하고 있던 시험들, 평소에 알고 있던 국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확인하고 오늘도 보조 자료들을 통해 직접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주로 이제 규범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규범은 없는지 또는 외래어 표기법은 어떠한지
또 역시 문장과 관련된 부분, 어휘 간의 관계 부분들, 문장 성분, 간단한 이제 맞춤법, 우리 어문 규정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한글 맞춤법 57항이라고 하는 표준어 26항이라고 하는 데에서 가장 지금 이 시험들이 적합하고요. 뭐 길게 보자면 원고지 사용법, 즉 서술형 문제 때문에 띄어쓰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41항부터 50항에 들어있는 띄어쓰기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요.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영역은 다르더라도 우리 규범과 관련되며 어휘와 관련되며 그 다음에 어떤 문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번역투의 문장들도 우리 기출문제에 역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들을 문서로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여전히 이제 각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며 하는 윤리 문제들도 있고요. 또는 글 속에서의 어떤 오류, 잘못된 부분들, 특히나 또 문장 부호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히 2014년에 26년 만에 개정되었다는 문장 부호 부분이 있잖아요.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 또는 뭐 괄호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런 것들을 각각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규범들이 또 어휘와 관련된 규칙 등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뭐 물론 일반적인 자격시험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이 교육시험과 관련되어서 4급부터 12급까지의 출제 기준으로서도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교육시험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역을 크게 이야기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내용 생성과 관련된 그리고 내용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처음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건 원래 이제 글 쓰는 순서하고도 관련이 되죠. 첫 번째 어떤 것을 쓸 것인가 되게 큰 영역 속에 우리가 그물 안에 물고기를 집어넣는다면 처음에는 그물을 쫙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한하지 않고 나는 이 물고기만 잡을 거야가 아니라 일단 쫙 펼쳐놓는 것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드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뭐 마인드맵, 로드맵이야 뭐 지도입니다만은 마인드맵, 생각의 폭을 쭉 넓히면서 처음에는 다양한 것들을 생성하고 자, 그것들을 소재들을 모았다면 내용에 어울리게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것 이게 이제 내용 조직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직을 했으면 표현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표현을 하면서 역시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에 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표현이며 자, 마지막 단계에 가서 퇴고라고 하는 고쳐쓰기가 있죠. 물론 이제 실전에 가서는요. 고쳐쓰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퇴고 자체가 불가능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그리고 이제 실제 글쓰기 가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고요. 다만 다시 보니까 이거 잘못했네. 그럴 때 이제 교정해야 되겠죠. 우리 같으면 실용 글쓰기에서는 원고지 교정 등을 통해서 교정을 하는 것이 이제 서술형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문장 부호와 원고지 사용법, 그리고 교정 부호, 또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 등 또는 수준 등을 고려하고 대상을 고려하며 고쳐쓰기의 원리를 통해서 쓸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새로 넣을 것은 넣어야 되겠고요. 뺄 것은 빼야 되겠죠.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등의 또 고쳐야 되는, 교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쳐쓰기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글쓰기에 관련된 실제들을 정보를 전달하는 글과 설득하는 글에 대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아까 말했지만 설명문에서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 전개 방식 등 자, 설득이기 때문에 다양한 근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의견, 주장과 근거를 구별하고 그 근거가 얼마나 타당하며 객관적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